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입니다. 두 분 다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열심히 그 경선 때문에. 아유, 뭐 맨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네.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됐죠. 네, 8명에서 지금 6명으로 압축됐는데 되게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뭐 예상해서 일단 탈락자 둘하고 이제 3등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는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결과가 명단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의 그 투표일과 뭐 이런 게 다 득표일이 나옵니다. 네. 한 3개 정도가 어저께 5시 반쯤 발표가 됐는데 즉각적으로 3개 정도의 그 버전이 여의도를 쫙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캠프 쪽에 계시는데도 근데 그 정보가 없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예. 당직자 둘하고 선관위원장만 보고 바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 새어 나오잖아요. 언론에. 네, 근데 하여튼 새 나왔다는 게 3가지가 흘러나와가지고요. 도대체 뭐가 맞냐? 뭐 그것 때문에 어저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의 선관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3개 다 틀렸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어디 트위터나 어디에 올려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버전은 1, 2위 차이가 반토막 나는 거고요. 네. 한 버전은 거의 한 2.7%인가? 거의 비슷한 수준. 거의 비슷한. 그건 뭐 거의 비슷한 거고요. 한 버전은 그 중간쯤 되는 겁니다. 1, 2위 차이가요.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게 중간 이렇게 각 캠프에서 그 만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당은 펄쩍펄쩍 뛰고 있고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등이 이제 이낙연 후보로 돼 있는데 1등을 맹추격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그 추세.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바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내일하고 이번 주 후반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이게 뭔가 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있구나. 여론이 바뀌는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두 캠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조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는 뭔가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뭐 이제 실제 뭐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6분의 이제 후보가 컷오프로 결정이 됐는데 뭐 큰 이변 없이 예측한 대로 그냥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상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이제 추격하고 있는 뭐 그런 좁혀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내에서의 당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원들의 당심이
상당히 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간의 순회 경선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 5일쯤 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재밌는 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민주당의 경선에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처음에는 뭐 아주 쉽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6명의 컷오프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추이들을 보아가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당사자는 원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에서 뭐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유가 뭘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이다 발언 그 캐릭터를 지키면서 1위를 유지해 갔어야 되는데 다순히 좀 이게 전략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성격상 그것을 용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어적인 수세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그 칼날을 잃어버리고 가면 오히려 저는 본선에서도 저는 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금 제일 큰 관심거리가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지율 10%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난 3연발은 이후에 거의 그냥 뭐 급락에 그 10%를 겨우 유지해 가면서 10%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꿈틀거리는 모양새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 후보 간 연대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단일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은 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후보 간의 어떤 합종 영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정세균 후보가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죠. 그래서 근데 정세균 후보의 그 성정상으로 봐서 이분이 과연 그 단일화, 연대 이런 데 동의할 수 있을까? 지금 대권 후보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달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밑에서 내지는 지역을 내려가 보면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호남 쪽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같은 호남 출신들끼리 왜 이러냐. 두 사람이 합하면 훨씬 더 큰 힘으로 나타날 텐데 왜 이러냐라는 건 굉장히 팽배해진 여론입니다. 그럼 결선 투표까지 가서도 뭐 그렇게 연대하거나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선 투표 정도까지 해서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두 분이 손을 잡고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상대하기가 편하다고 보세요? 뭐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가 돼도 될 거고요. 뭐 어느 후보가 쉽다, 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냥 무난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쉽게 좀 이렇게 무난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역동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본선에서의 파괴력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그냥 다분히 예측되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경선이 치러지고 흥행도 그다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묻혀져 가게 되면 저는 그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신현님 말씀하신 친문 지지 세력들에 대한 압박 속에서 과연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단일화 내지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엑스맨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금 추미애 후보, 네. 예, 추미애 후보가 과연 지금 이재명 지사를 현재로서는 거의 같은 한 팀으로 지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하나의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신하 의원께서는 반전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을 탄력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전을 한 2번씩 엎치락뒤치락 하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힘이?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역선택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가 국민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했다. 나는 추미애 전 장관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역선택 문제는 모든 선거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글쎄,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걸 공개를 하고 지금 후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1, 2위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 하위권에 뭐 중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위권에 있는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의힘의 한 당사자가 아니고 현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 네.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200만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막 지금 각 캠프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아마 국민의 자격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해외에 있어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이재명 캠프 쪽에서 뭐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나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지금 젠틀맨십에서는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 좀 너무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뭐 근데 오늘 또 저는 뭐 알았다 그러고 물러날 줄 알았더니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감싸고 뭐 있잖아요. 대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선거인단 참여해 주세요 문자 받았어요. 네네. 이건 저도 받았어요. 네.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여의도 근처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그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네. 당적이 다른 상대당의 최고위원이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의 룰의 허점과 또 어찌 보면 김 빠지는 일인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조금 뭐 해프닝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역선택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해서 만약에 역선택을 할 정도의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선택을 할 것이지 네. 지금처럼 김재원 최고처럼 나는 국민의힘 정당 당원이고 지지자인데 역선택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그럼 지능적으로 다 뻔히 한다면. 아는데 왜 그럼 그런 걸 근데 얘기를 이제 합니까? 그건 이제 김재원 최고가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다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하도 뭐 문자가 저한테도 여러 통 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허점들을 이용한 약간 김 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공개하면서 할 일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공개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서 뭐 참여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거 막 교란시킵시다. 네, 그렇죠. 거의 선동형 네. 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오신하 의원께서도 뭐 이렇게 적절한 거라고는
생각하시는 네, 제가 봐서도 그것이 뭐 꼭 적절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상대당의 경선의 방식이나 그걸 좀 존중해 주면서 그거는 또 서로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 완전 경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지금 하자 그랬다가 민주당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그러면 같네요. 이제 각 정당의 경선 룰이 굉장히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차례 나왔다가 연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 일정대로 그렇죠. 예, 대선 후보 선출하는 일정대로 가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변수가 다시 터진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원께서. 처음부터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것을 봤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송영길 대표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의학적 과학적인 문제인데 글쎄요. 그때 단서 조항은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게 아닌데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당원 당규 그 같은 조항에 이렇게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만 결심을 했으면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송 대표는 지금 그 자기의 그 지난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꿈쩍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럼 가자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국민선거인당 200만을 모집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을 지금 하나씩 하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선거인단으로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안 되고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을 정당이 앞장서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 대표가 난 뭐 그냥 간다. 난 죽어도 내 초심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정면으로 나왔는데 지금 송 대표는 뭐 지금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 네. 이건 근데 이제 하여튼 조금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을 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신아 의원, 국민의힘 8월 말 9월 초 경선 버스 출발하는 거는 뭐 크게 영향 받지 않겠죠? 네, 저희로서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공언했고 지금 현재 코로나 4단계가 돌입하고 2주간의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8월 말에 경선 버스 출발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 4단계를 통해서 지난번에 경선 연기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간의 유불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난번 반대했던 추미애 박용진 두 후보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당내 경선이라는 게 다 국민 선거인단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 현장에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다가 이것이 또 어떤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리스크도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론의 지형으로 네. 보면은요. 지금 유불리를 따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연기하자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세가 지금 따라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간다는 거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근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통일부까지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막 논쟁을 이인영 장관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자건정부론을 또 꺼내들었어요. 이게 근데 또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그럼 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당론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당론은 아니고요. 네. 예, 이준석 대표의 오랫동안 뭐 본인이 가졌던 소신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언론에 나타나게 되고 또 하태경 후보조차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조금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그 유승민 전 대표는 2017년도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2017년도 특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뭐 특정 언론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성단체에서도 이것이 양면이 있다. 그런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오히려 더 여성의 젠더 양성평등을 오히려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각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가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힘이 약한 부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이 잘 정책적으로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잘 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냐라는 또 양면의 측면에서 다뤄줬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커진 이렇게 좀 논란이 된 측면이 있는데 네.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여가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20년 동안 젠더 갈등들을 또 이렇게 부추긴 측면들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이런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것을 폐지하고 역할을 분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공약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남성 여성의 갈등으로 이렇게 촉발될 것은 뭐 17년도에도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예측하고 요번에 낸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거 뭐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를 왜 이준석 대표가 네. 당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서 이게 당론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평소 소신이에요. 그것이. 네. 예, 오래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물론 바라보는 측면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주 그냥 언론에 났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논란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죠. 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걸 논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가부 문제는 사실 여가부의 권한 확장하고 질적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여성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마이너리티 권한이 지금 별로 자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 집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을 보면은 여성, 뭐 가족, 청년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성평등부로 가기로 하고 그러는데 더 급진적인 데는 성이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양성도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죠. 그래서 오히려 권한 확장을 위해서 마이너리티를 위한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서를 개선 내지 개편을 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통일부 문제는 지금 이걸 꺼내는 게 맞지 않죠. 여러 가지로 봐서.
속성상 물론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주창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긴 한데요. 이걸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사정상 이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신하 의원님, 이 얘기가 결국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지고 대선 공약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합의되는 과정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강한 무슨 의지를 갖고 이게 대선의 공약 내지는 당의 당론으로 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하고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이제 양성에 대한 할당제 문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제 증폭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가부나 통일부가 힘없는 부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국회에서도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가위의 겸임 상임위를 통해서 국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이렇게 존중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화하고 근데 강화하는 측면이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그 정책을 구현해야만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권한 행사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를 통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논쟁해 볼 수 있는 거리의 것들을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본질은 더 오히려 역할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 말한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로까지 논쟁이 계속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율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민감한 문제죠. 좀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여의도 인싸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 개편으로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여의도 인싸, 2번 지금 이 영화, 3번 뉴스야, 4번 뉴스 이슈 이수다. 이 고르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토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잠깐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